네,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도 국제 문제가 뭐 아주 시끄럽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 22일 만에 또 이제 나타났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활동을 한 것은 아닌데, 북한 매체에서 김정은이 동영상을 물론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상당히 폭도 넓어지고 이제 도도 깊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전이 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지금 한반도 주변 문제가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김정은이 이제 22일 만에 나와서 한 얘기가 북한이 미국과 핵 억제 전략 상태, 핵전쟁 억제 상태를 만들겠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핵보다 훨씬 많은 핵군 세력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흔히 핵 억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갈등 관계를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정은 핵 전략의 진퇴양난, 김정은은 미국까지 가야 되는 핵폭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미국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은 거기까지 가야 되고 미국은 그건 죽어도 안 되고, 바로 이것이 김정은 핵 전략의 딜레마 또는 진퇴양난, 이런 주제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가게들이 많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되고 있고 학교도 가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도 중국과의 교역이 지난 2월, 3월 달에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4월 달에 약간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약간 늘어나가지고 4월 달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량이 2,400만 달러 정도는 되었다. 그런데 저것도 작년 4월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북한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들어갔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온 자료인데 도표를 보시면은 2019년 4월에는 2억 4천만 달러,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들어오고 나가고 한 액수의 총합이죠. 그런데 금년 4월 달에는 딱 10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북한에 달러가 거의 말라붙어 있다.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달러가 없을 거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아주 좀 놀라운 일이 하나 나왔는데, 북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저런 일도 있구나 할 정도로, 이거는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달러를 전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저런 방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돈을 얻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이 사느냐 마느냐는 자기 마음입니다. 물론 지금 산 것보다 몇 년 후에 돈을 더 주죠. 이자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느냐 마느냐는 내가 정하는 것인데,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새 북한의 전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정부가 저것을 강제로 매매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 친다면은 달러를 뺏는 그런 방편으로 국채를 발행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26일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보니까 독일 정부가 대북 사업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 독일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회사들 중에서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독일 정부에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라라는, 이거 아주 귀찮은 일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자유롭게 하면은 하는데, 이거 너가 한 일을 전부 보고를 해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아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압적인 또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그 5월 23일 날 2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북한의 보도를 우리나라 그 자료들이 인용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공개 활동을 했다고 북한 방송이 24일 일요일 날 보도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활동을 했고 하루 늦게 보도하죠. 그러니까 하루 늦게, 북한은 항상 며칠 늦게 보고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일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5월 1일 이후 22일 만의 일이었다라고 그 뉴스가 나오는데,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핵 억제력 강화. 그래서 그 사진도 뭐 이제 큼직한 사진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공개한 동영상을 뭐 서방 진영의 각 매체들이 다 이제 받아서 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제가 그 캡처한 그 사진이고, 그 회의 이름이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그러니까 장군들이 쭉 앉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뭐 이렇게 받아 쓰고 뭐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지시봉을 가지고 큰 텔레비 화면을 이렇게 뭐 가리키고 있는 그 장면인데, 저것도 보면은 왜 저 길이가 2m나 되는 자기 키보다도 더 큰 지시봉을 쓸까? 북한에는 뭐 저런 그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옛날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김정은이가 그 지시봉을 들고, 김정일이 아버지죠. 그 지시봉이 뭐 김정일 키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들고 있는 뭐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런 거 발표할 때 전부 다 그 레이저 포인터를 쓸 텐데 아직 저 막대기를 쓰고 있구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그 회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지금 김정은이 나타나는 사진은 해상도가 아주 높은 카메라로 찍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일 최고로 찍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김정은 얼굴은 엄청나게 그 희미해요. 이 해상도가 낮은 그런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텔레비 화면은 가렸습니다. 뭐 거기 무슨 뭐 비밀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뭐 하여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사진이 그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뭐 김정은이가 군사학교를 나오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군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돼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군사 전략에 관해서 장군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포병도 중요하고 핵 무력도 중요하다. 즉 지금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핵무장력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표를 요번에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의 그 계급도 이제 요번에 진급을 많이 시켰는데, 핵폭탄하고 미사일에 관련된 그런 그 주역들, 이런 사람들을 고위급 장군으로 진급시켰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제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거기는 사람들 이름까지 일일이 뭐 다 알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북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지금 건재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뭐 2m짜리 지휘봉도 들고 이렇게 김정은이가 나왔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매체들이 그 말을 보면은,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고 중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인데, 아무래도 그 국어가 북한의 국어하고 대한민국의 국어는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뭐 이게 아주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간 북한이 저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이 뭐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정은이가 그 북한이 미국과 핵 억제 관계에 있다, 미국 너 우리 쏘면 우리도 너 쏴서 너 다 죽어,
라고 협박한 그 첫 번째는 그 201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1월 1일 신년사죠. 그때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을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 북한의 목표죠.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이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어 모여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즉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억제 상황이 생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한 적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미국 많은 학자들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는 것을 보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정말 올 줄 모르겠다.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급변 사태에는 미군이 북한을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 전력을 미국이 장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은이가 이거 미국까지도 날아가는 거야. 그 대단한 핵 무장력이죠. 이 대단한 핵 무장을 김정은이가 컨트롤하고 있으면 몰라도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가 돼가지고 그것을 누가 통제하게 되느냐를 모를 때 그때 미국은 미국 사람 상상력은 저겁니다. 테러리스트가 돈 주고 사가지고 북한이 엉망되면은 관리 통제가 안 되겠죠. 그때 미국은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북한에 급변 사태가 왔을 때는 핵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북한이 그냥 뭐 얼떨결에 제공하고만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데 아주 괜찮은 책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뭐 책 겉모양이 똑같이 생긴 책인데 김정은 평전해가지고 마지막 계승자라는 이게 우리 한국어판으로 나온 책이 있고 요거의 원판이 이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The Great Successor, 위대한 계승자, 뭐 마찬가지 얘기죠. 아나 파이필드라는 이 사람은 뭐 상당히 그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워싱턴 포스트의 북경지국장으로 있고 이분은 동경지국장도 여러 해 있었고 그래서 북한도 뭐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요거 보니까 나온 날이 한국판이 2019년 6월 11일, 미국판도 2019년 6월 10일입니다. 같은 날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서 발매가 된 책인데 이런 경우가 요새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나오는 책을 우리나라 그 번역자들 또는 출판사가 미리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날짜를 맞춰서 같은 날 출간하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책 뭐 아주 제가 작년에 구입해가지고 읽었는데 인포메이션 소스로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자가 아나 파이필드라는 기자가 정말 그 수백 명을 만나고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제 김정은, 김정일 이 가계를 분석을 했는데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가수 중에 최진희라는 그 김정일이가 정말 좋아했답니다. 그 최진희의 히트곡을 김정일이가 매일 따라 부르고 뭐 그런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이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불러준 적도 있고 그랬다는데 그 심지어는 최진희도 만나가지고 김정은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로 정말 그 성실하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의 맨 첫 장면이 북한을 향하는 비행기 고려항공 152편이라는 비행기에 앉아있는 장면이 첫 장면입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안 났대요. 비즈니스 클래스. 여러분 그 비행기 보면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 있고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 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는 그 이코노미 클래스의 거의 2배쯤 됩니다. 가격이. 그리고 거기 타고 가면 뭐 거의 누워갈 수 있죠. 뭐 잠자면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맨 앞에 그 얘기를 쓰고서 공산국가의 비행기에도 클래스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공산국가는 계급이 없는 사회죠. 그런데 북경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에 클래스가 있어서 놀랬다라고 이렇게 비꼬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2014년 8월 달 얘기인데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미국의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왕년의 레슬링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좀 이제 자기의 그 전성기는 지나고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의 스모 선수들하고 미국의 레슬링 선수들하고 이제 서로 이건 뭐 스포츠라기보다도 그냥
오락 비슷하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그런 그 운동선수들인데 북한의 그 레슬링 대회에 초대받아서 가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거기서 그 앤더슨이라는 아주 체격 좋은 사람이 이 기자 보고서 북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에 이 아나 파이필드가 이제 쓴 거예요. 참 그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외부인은 절대로 실상을 알지 못하도록 수십 년에 걸쳐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가공의 세계로 날아들고 있었다. 레슬링 선수는 가서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모습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게 그렇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나 장소, 단 한 끼의 식사도 각본에 의하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을 차마 해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입니다. 북한 땅에 가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구인지 혼란스러웠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5월 23일 날 김정은이 다시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서 저는 바로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허구인지 혼란스럽다. 그 뒤에 나는 진실의 희미한 조각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북한 정권은 나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썼다. 하지만 국가가 파산 상태이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었다. 참 많은 것을 말해주죠. 요거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참 그 대단한 기자가 이렇게 쓴 겁니다. 진실의 희미한 조각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북한이 그만큼 공부하기 어렵고 저는 솔직히 5월 23일 날 김정은이 다시 나타난 데 대해서도 바로 이거보다도 더 오리무중 상태로 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장군들이 열심히 뭔가를 받아쓰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것도 다 그냥 그 북한이 발표한 사진을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김정은이가 핵 전략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핵 전략가들 중에 장군이 없습니다. 유명한 핵 전략가들은 압도적으로 다 민간인 국제정치학 교수들입니다. 뭐 키신저 박사라든가 뭐 알버트 볼슈테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민간인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50년대에 그 핵 전략책을 막 썼을 때 어느 장군들이 그 교수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네들이 전쟁에 대해서 알아? 뭐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책들을 쓰고 그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핵전략 이론을 쓴 그 민간인 학자들이 당신네들 그 장군들 핵전쟁 해봤습니까? 라고 되돌아 물었습니다. 핵전쟁은 누구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민간인들보다 핵전략에 대해서 더 잘할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핵전쟁은 뭡니까? 다 죽는 전쟁이기 때문에 핵전략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쟁을 막아야 하느냐로 전부 다 그 귀결이 됩니다. 논점이.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랬죠. 핵 억제. 그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이번에 말한 그 말은 핵전략의 궤에서 벗어나지 않는 핵전략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냐 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초점이. 한스 모게스 교수 같은 사람이 핵무기는 상당히 유용하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한, 그 전쟁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유용한, 즉 전쟁을 억제하기 때문에 유용한 것이 바로 핵무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장군들이 뭐 김정은이 포사격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받아쓰고 있는데 그 받아쓰고 있는 이유가 이 책에 이 재미있는 문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그 거의 말년에 김정일 말년에 김정은을 이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소개를 해야 됩니다. 선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온 조그만 그 소책자가 있는데 소책자의 제목이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에 대한 위대성 자료.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가 이만큼 위대하다는 그 자료예요. 거기에 나온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3살 때 총을 쏘아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구를 맞췄다. 1초 간격으로 총을 쏘아서 10초 동안에 10개의 관역을 모두 명중시켰다. 이거는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8살 때는 시속 120km로 트럭을 몰았다. 육군, 해군, 공군 가리지 않고 모르는 군사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 예, 이렇게 뭐 김정은은 군사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로 북한에서 이제 쳐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을까? 이 아나 파이필드가 만나서 물어본 사람한테 당신네들 이거 믿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그 마약 거래 생활했다는 강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선전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믿을지 몰라도 어른들은 전혀 안 믿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바로 총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억압 정치를 하는 그런 뭐 국민들이 다 알면서도 맞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근데 그 최근에 재미있는 거가 그 북한 노동신문에서 김일성이가 축지법을 썼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나왔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신격이 인격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과감하게 해석하면은 김씨 체제가 끝났다는 소리인지, 이런 그 오리무중에 그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완전한 배우다라고 이 아나 파이필드 기자는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화폐 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뭐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뭐 김일성이 죽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엉엉 울었다라는 그날인데, 여기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에 화폐 개혁을 해갖고 100대 1로, 그러니까 옛날에 100원을 오늘 1원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돈은 오늘부터 못 쓰는 돈이니까 내일부터 못 쓰는 돈이라 칩시다. 내일 화폐 개혁을 하면은 그럼 돈 밖으로 가야 되죠. 그럼 1000만 원 갖고 왔으면은 100대 1이니까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근데 2천만 원 갖고 간 사람은 너도 10만 원만 받아. 3천만 원, 너도 1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돈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거가 그때 그 당시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이 책에 의하면은 미국 돈으로는 30달러밖에 안 되고 45kg짜리 쌀 한 포대 값밖에 안 되는, 그 별로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이라고 해서 자본주의를 은밀하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가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다 안 넣죠. 은행에 넣으면 얼마인지 아니까 자기 집에다 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그 돈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이거 김정은이 필요 없어. 김정일도 필요 없어. 요거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지. 그럼 국민 따로 나라 따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일거에 처단하는 방법이 니네들이 지금 숨겨놓은 돈은 못 쓰는 돈이야 라고 하면은 다 들고 나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다 바꿔주지 않고 전부 다 10만 원만 바꿔주었다. 이게 옛날 돈 1000만 원까지만 바꿔주었다. 그래서 뭐 북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하는 그 경제 효과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77세인 당 경제정책 비서 박남기라는 사람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그 다음 해 1월 달에 직위가 해제가 됐고 3월 달에는 당과 국가, 인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제목으로 평양의 한 사격장에서 총살당했다라고 돼 있는데, 바로 사실은 김정은이 했는데 총살은 박남기가 당했다라고 아나 파이필드 기자가 이제 책에다 자세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은이라는 이름이 그 여자 이름도 되고 남자 이름도 됩니다. 뭐 대한민국에 김정은 그러면은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2010년 무렵에 후계자로 지명된 후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절대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을 전부 다 바꾸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게 그 독재 국가에서나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아까 이제 이 아나 파이필드 교수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도무지 뭔가를 알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나라를 향해서 날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것도 제가 한번 그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 100% 확실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5월 23일 날 나왔다는 그 김정은의 사진 뭐 여러 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이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도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미국은 핵을 없애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핵 억지 상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북한이 핵무력 강화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하지 않고 미국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국가안보 실장쯤 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면은 우선 핵을 포기해라. 이거는 그 협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은 북한하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다 포기하고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싶으면, 즉 경제 제재를 우리가 풀어주기를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우선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이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5월 26일자에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한 건데, 이 원문은 CBS 방송 5월 24일 그 인터뷰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브라이언 씨 얘기로는 미국은 매우 폐쇄된 사회를 다뤄오고 있으며 북한의 공개 정보 등 북한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고 미국은 북한의 공개 정보 등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지금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그 운을 띄었습니다. 이 책에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이 오브라이언이 북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정보라든가 첩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이 책에서 내가 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입술 모양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립 리더, 그 입술 모양을 읽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 첩보하는 사람들, 뭐 정보 분석관들이 다 그걸 하죠. 김정은 하고 한국 대통령, 문 대통령하고 판문점에서 이렇게 뭐 벤치에 앉아서도 얘기하고 걸어가면서 얘기한 거 있죠. 그거를 립을 읽어가지고 입 모양을 읽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그 판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석 없이 한 것도 입 모양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첩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미국의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만나면은 마이크라고 부른답니다. 그는 친하다는 뜻이죠. 미국 사람들 친해지면은 이제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 판문점에서 그 4.27 회담이죠. 그게 아마 한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이가 걷는 거를 미국 사람들이 비디오를 분석해 보니까 42초 동안 같이 걷는 동안에 김정은이 숨을 35번을 쉬었답니다.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쉬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매우 긴장한 상태였던가 혹은 폐활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에 보통 때 분당 16 내지 18회 숨을 쉰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42초 동안에 35번 호흡을 했으니까 분당 50회 숨을 쉬었다는 건데 확실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제가 오브라이언 그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북한이 핵 억지, 제가 그것이 딜레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시대 때 누구도 먼저 공격할 수 없는 무기를 만들려고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미국이고 여기가 소련입니다. 그런데 먼저 쏘는 나라가 상대방을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일이 있으면 먼저 쏘게 됩니다. 먼저 쏘야지 이기니까. 그런데 누가 먼저 쏘든 간에 먼저 얻어맞은 나라가 다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1000개 있었는데 먼저 소련이 쏴갖고 미국 거가 900개 없어지고 100개 남아있다. 요 100개로 소련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전쟁 억제 상태예요. 그러니까 먼저 쏘면 상대방이 다 죽는다. 그 능력을 First Strike Cap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제 공격 능력.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두 나라 누구도 선제 공격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모두 보복 공격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분노해서 먼저 쐈습니다. 소련에. 있는 거 다 쐈어. 그래서 소련에 1000개가 있었는데 1000개는 다 못 죽이죠. 그래서 900개를 죽였는데 100개가 남았습니다. 그 소련의 100개가 미국을 소련이 맞은 것만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나라는 소련과 미국은 모두
전쟁 억제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쓰면은 두 나라는 누구도 선제 공격 능력은 갖고 있지 못했다. 두 나라는 모두 보복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보복 공격을 세컨드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는데 그 문자상으로 보복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좋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과 그런 관계가 되려면은 미국이 선제 공격을 미국이 어느 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냥 있는 거로 가지고 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핵폭탄이 살아남으면은 북한도 미국과 전쟁 억제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은 핵폭탄이 몇만 개가 되는데 북한은 다 해서 한 100개쯤 뭐 아주 많이 잡으면 한 100개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거는 미국까지 지금 못 가는 거로 돼 있죠. 미국은 북한에 북한이 아니라 지구 어디도 다 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미국이 먼저 공격하면 북한은 없어져요. 그런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은 만약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은 도시 몇 개가 없어지겠죠. 그럼 미국은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전쟁 억지 상태가 아닙니다. 미국이 먼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공격 맞으면 북한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는 뭘까?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무기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북한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수함 한 대에 미사일이 3개가 들어간답니다. 지금 북한이 최근에 3대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미국이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었죠. 그럼 3대 가지고 있다 칩시다. 어느 날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3대가 3발씩 가지고 있으니까 9발이 됩니다. 그 배들이 숨어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바로 보복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북한 안 되겠어요. 갖고 막 있는 거로 갖고 다 공격해서 북한이 전멸당했습니다. 지금 북한 본토는. 그런데 하와이에 몰래 숨어있던 잠수함에서 쏘면은 미국 도시도 또 몇 개 복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요번에 미국과 전쟁 억지력을 갖겠다는 것이 ICBM도 아닙니다. ICBM은 어디 다른 데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북한 본토에 있기 때문에 미국 공격은 없어집니다. 폭격기? 북한이 그거 있을 리는 없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은 정말 북한이 말한 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못하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미국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 옛날에 소련이라든가 이런 때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더라도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같은 나라하고 미국이 억제 상태에 되면은 이게 참을 수 있는 것일까? 참을 수 없다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문제가 미국을 보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거 다 있으나 마나예요. 근데 잠수함을 만들므로써 미국의 공격을 받고서도 공격할 수 있는 이 상태, 즉 보복 능력을 가지려 하는데 미국이 나는 그거는 죽어도 참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몰라. 북한의 핵실험이 아마 더 밑에 단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분노하게 하는데 정말 가장 분노하는 것은 잠수함일 겁니다. 왜? 그거는 정말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의 능력이 되니까. ICBM 그것도 되지만은 그거는 그래도 땅에다 놓으면은 미국이 공격해서 부실 수가 있어요. 핵실험 그거는 나중에 그 미사일에 실을 거니까. 그래서 잠수함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도발이 될 텐데 북한이 정말 그걸 할까? 이거가 지금 우리한테 이제 그 아주 큰 수수께끼, 이제 질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먼저 싸웠고 서로 다 죽이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서로가 선제 공격력을 갖지 말자. 그리고 우리 둘은 모두 다 보복 공격력을 갖자. 그래서 만든 무기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폭격기가 다 땅에 있으면 한 번에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미국 폭격기, 소련 폭격기가 항상 떠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거 다 떨어지더라도 떠 있는 게 가서 복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 10발만 가지고 있어도 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ICBM, 그리고 폭격기, 잠수함. 근데 북한이
어느 날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은 미국한테 대해서 뭐 압도적으로 소련 미국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보복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할 텐데 미국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면 안 되는, 아마 그거 허락하면은 트럼프는 대통령 100% 떨어질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년 9월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정말 공개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럼 뭐 그날로 트럼프는 대통령 끝이죠. 이거 바로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그래서 식은땀 나는 시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은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은 허락할 수 없고 김정은은 이제 딜레마죠. 안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만든다면 죽을 것 같고 안 만들어도 죽을 것 같고. 전번 시간에 그랬습니다. 북한은 국가를 살리려면 열면 돼요. 근데 그 국가를 살리려고 열었다가는 자기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죠. 그 딜레마가 이제 앞으로 금명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SLBM을 실험한다, 뭐 만들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냥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이 더 이상 나 죽겠다, 나 좀 살려줘 하고 나 핵 안 만들게 하고 나오는 게 최고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 봐서는 그거가 될는지, 김정은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은 그것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금명간 다가올 연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작년 연말입니다. 그 미국에 가 있다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쓴 편지, 거기에 그런 말이 있었죠. 김정은이 권좌에 남아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남한을 자신의 통제에 두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핵 억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겠다고 5월 23일 날 22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이 말을 하였다.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뭐 우리가 그 숙제만 더 많이 생겼습니다. 분석을 또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고, 그 앞에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